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1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내 증시 일단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좀 하락 출발이었는데 오히려 오후 들어서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시장 보니까 코스피가 2,970, 코스닥 780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자체 힘은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들이 많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시장은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이 사실 최근 며칠 동안에 장 막판에 계속 나타났었고 오늘도 역시 좀 뜨뜻미지근한가 싶다가 좀 들어 올리는 모습도 시장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해오던 강승희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고 함께 하시게 됐어요. 네. 네. 아니 저희 제작진에서 각오 한마디 그래도 일주일 하니까 얘기하라고 하는데 국제 정세가 정세여가지고 그래도 시장이 올랐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들 시청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거 전 일주일만 하고 빠지는 거니까 다 물어보고 궁금한 거 다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겠다. 예.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간 또 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예,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의 전규현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계속 속보성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 국영 방송에서 맞아요. 계속 좀 수위가 높은 워딩들이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밤에 놀라운 것을 공개를 하겠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일 수도 있고 핵무기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시장이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을 좀 반영하면서 단기 충격을 사실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당분간 국제 정세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도 좀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무력 충돌 자체보다도 이제 앞으로 사태의 확산 우려, 특히 이제 미군이 실제로 이제 직접 개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요즘 이제 트루스 소셜에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죽이지는 않을 거다. 지금 당장은 이 얘기는 사실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 나오잖아요. 네.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여태까지 이란이랑 핵 협상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랑도 이제 외교적인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대응들을 해나간 거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일단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은 이제 양국들이 좀 지향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단기 충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단기 충격. 근데 사실 이게 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자면 이게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태 자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긴 하고 트럼프 입에서도 굉장히 좀 수위 높은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미국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또 기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시장과 연관지어서 지금의 사태 일변도의 변화들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시장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외교 측면이나 군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맞긴 하지만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이미 전쟁들을 꽤 많이 겪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미 시장들에 여러 번 수차례 반영이 됐었고 이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쟁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싱을 조금 단기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펀더멘털을 따라간다라는 심리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증시, 그러니까 주식 자체 수익률보다는 지금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를 이제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로도 해석이 되잖아. 이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런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보다도 네.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는 확실히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달러 패권이나 미국채에 대한 그런 패권 논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런 추세는 중장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했을 때는 그 중장기 트렌드보다는 단기적으로 결국은 다시 미국채랑 달러다 이런 쪽으로 수요가 좀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밤에 달러가 오른 부분들, 국채 가격 상승한 부분들은 이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미 국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달러, 미 국채 이거 진짜 안전자산 맞아? 그리고 그 지위에 대한 그 물음표들이 계속 붙었었거든요. 이른바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 평가가 일주일 만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미 국채 금리가 다시 4.4% 정도로 안정화된 것이 최근에 입찰이 그래도 반응이 좋고 뭐 이러니까 다시 안정화를 시킨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미국 달러나 미 국채에 대한 어떤 지위가 이번 전쟁 양상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인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더 이제 후자보다는 앞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네. 합니다. 사실 트렌드 자체가 물론 이제 미 국채나 달러에 대한 지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쓰이는 부분들, 국채가 쓰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요도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요. 다만 이제 좀 더 중장기 트렌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과거보다 좀씩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림들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수년 동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좀 있었던 얘기다 보니까 네.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다시 올라간다, 국채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이슈지 이게 이번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란이 뭔가 좀 히든 카드로 이렇게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오후 들어서 보니까 물론 이게 이란 국영 방송에서 나온 소식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임박했다라는 걸 시사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유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이러면 각국 간의 그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때마침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뭐 봉쇄가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원유 시장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사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 봉쇄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서 왜냐하면 보니까 그 선물 분봉이 엄청 튀더라고요. 그 네네.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예. 일단은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 가능성은 좀 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이란 자체적인 원유 수출이 좀 막힌다 정도의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제 아시아 특히 중국 쪽으로 네, 많이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실제 글로벌 전체 원유 수급에 미친 영향력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유가 관련해서 볼 때는 결국은 글로벌 수급을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이 훨씬 더 컸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국도 셰일 기업들이 꾸준히 생산을 늘려와서 이제 거의 역대 최대치 수준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펙도 지금 증산 속도를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하에서 사실은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 약화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기구들이
조금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낮추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텀을 봤을 때는 유가가 하락하는 그림들이 계속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은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원래 60불까지 내려가다가 네. 지금 다시 한 70불 중반대까지 올라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려면은 이 지저우전 리스크가 실제 차질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 가기엔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저우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로 인한 상단은 거의 한 80불 정도까지로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상 자체가 맞아요. 국제유가가 어마어마하게 튀는 건 아닌데 네. 어떤 현상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도 확실히 이전보다 줄었다고는 하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건 당연할 테고 여기에다가 뭐 관세 이슈까지 끌어다 가면 당연히 이건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야 트럼프가 이제 해외 전쟁과 관련돼서 막 센 발언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지만 이 물가가 미국 내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본인 지지율에도 당연히 안 좋을 테고 취임하면서 세계 평화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세계 전쟁을 네. 주도하고 있는 꼴이 됐잖아요. 뭐 중국하고 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그렇죠. 이란과 하고. 예. 트럼프의 정책의 변화나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이상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미국 쪽보다는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한 부분 외교적으로 한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스라엘 자체가 조금 더 의도들이 더 있지 않았나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총리의 그런 신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의회 그런 해상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먼저 트리거가 되긴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미국은 이란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사실 지금 추가적인 협상이 일단 약간 중단되는 그런 그림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이랑 이스라엘 관해서 결국 원하는 거는 결국 핵 관련된 그거를 이제 좀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핵 그런 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네. 거죠. 예. 그게 일단 니즈가 맞는 정도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외교적인 부분들 그런 쪽에서 실제로 전략들이 잘 안 먹히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지지율 관련된 이제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은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루트는 계속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지저우전 리스크들을 계속 깔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은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양상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자료 중에서 BOA 같은 경우에 이거 만약에 유가 상승하면 미국 물가 6% 숫자가 나왔어요. 네네. 이게 물론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로 대입했는지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놀랄만한 쇼크가 올 만한 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유가가 뭐 100불 이상 튄다라고 했을 때는 뭐 5, 6%대의 그런 소비자 물가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사실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진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단은 조금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5, 6%까지 오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미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에너지발 물가 압력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에너지 가격이 지금 며칠 동안 상승을 한 건데 이게 단기로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속돼가지고 한 달 이상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국은 이 휘발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가계 예. 수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도 꽤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물가 자체의 상승 압력들도 높아지겠죠. 사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미 수입 물가 가 오르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에너지 쪽까지 오르게 되면은 공급 측의 물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그 관세 전쟁 투트랙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틱톡 금지법 이게 지금
매각이 세 차례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틱톡 그 미국의 운영 시한 90일 추가 연장. 이 소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계속 좀 밀어 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사실 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 가겠지만 이게 사실 좀 되게 중장기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과의 그런 기술 패권 전쟁 예. 이런 쪽으로 가고 공급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중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꺾어버렸을 때는 미국이 얻는 충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당장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에서는 서서히 그 맞춰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였고 관세 인하해 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경기 차원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좀 약간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양보해 주면서 가되 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 질문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어떤 전쟁도 있겠지만 네. 이 질문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기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밤부터 FMC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관심이 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물론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느냐 정도인데 그래도 FMC 얘기는 해보시죠. 앞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얘기를 했으니 FMC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물론 후행적으로 결정하니까 지금 여기서 금리 결정에 대한 확실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점도표나 의견 정도 그다음에 올해 몇 차례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컨센이 약간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물가 상방 리스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연준이 지금 6월 FMC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며칠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이미 연준은 신중한 태도들을 좀 더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중한 태도를 오히려 더 이제 강화시키는 요인 정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연준은 조금 더 이제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두면서 계속해서 좀 더 관망해 나가고 금리는 동결을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의 그 물가 상황들을 봐가겠다 이런 그림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한 그림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물가도 사실 데이터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물가는 이제 앞으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프라이싱이 되고 있고 어쨌든 소비자들은 조금 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잡고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조금 더 일단 강하게 볼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 좀 동결 기조를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FM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자체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올 그 경제 전망, 그 예. 6월에 이제 분기 경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실업률을 얼마나 상향 조정을 할 것이며 물가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도표. 지금은 사실 올해 2번, 내년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네. 2번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로에 따라서 사실 이 경로대로 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들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페드워치 그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9월이랑 12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들이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한 2번 정도 하반기에 인하하는 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그럼요. 예. 이건 개인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파월이라면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실기에 대한 부담감이 이번에도 있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음속 네네. 어딘가에. 네. 그러면 최소한 금리 인하 신호 정도는 이번에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 뇌피셜입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신호라도 좀 이번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의 신호를 미리 주게 되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미리 나오게 돼요. 떨어지니까.
네, 그거를 아. 사실 이날을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했을 때는 그게 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이게 미리 땡겨서 해오는 그렇죠. 격이 되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만 더 반영이 돼서 악순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하려는 그런 지양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괜히 네. 어필했다가 시장에서 네, 다시 이제 그쵸. 빅스텝 기대감으로 네. 넘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아직까지 물가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이게 물가가 올랐다가 내리는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관세로 인한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시장에 지금 이미 두 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가 예. 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시그널들은 별로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꽤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제롬 펄 연준 의장이 지표 확인해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지표 보면서 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게 또 말 바뀌면 본인 또 체면도 구기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 데이터 디펜던스 이게 네. 결국 지표를 봐가면서 네. 확인하겠다라는 게 계속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지표가 다 한 달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후행적이긴 그러면, 하죠. 네, 결정 네. 그러면 한 달 반에서 2달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물가 지표들 뭐 4월, 5월에 나온 것들 보면은 사실 관세로 인한 관세 부과가 이미 뭐 대부분 됐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유예된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보편 관세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품목별로 관세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물가도 그럼 많이 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CPI 나온 것들 보면은 근원 상품 물가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 특히 사실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품목들이 뭐 자동차나 의류 같은 품목들인데 걔네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세로 인한 물가 전이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파악을 하기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사실 이미 미국의 기업들이 좀 재고를 축적한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이미 그 당선 전부터 관세에 대해서 그렇죠. 예고를 해왔던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재고를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미 축적을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일단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의 전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6월에 나온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전이를 안 시켰지만 향후 3개월 정도 이내에 가격을 전이시키겠다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8개월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여름 경에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들이 커지는 건데 이것들을 아예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굉장히 귀여운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미스터 투 에이시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표가 뭔가 내릴 만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내리게 되면 결국에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는 꼴이 돼버리니 되죠. 네. 맞아요. 네. 예, 좀 쉽지 않겠네요. 네, 예. 사실 연준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중앙은행은 그러니까요. 독립되어 예.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소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향후 24시간, 48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ABC 뉴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지 여부를 이제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또 이게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충격이다 하더라도 시장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그럼 예. 이건 뭐 상상력의 바운더리라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맞아요. 그건 한번 계속 지켜보시죠. 네.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워딩들이나 네. 결정들 중에 또 하나가 좀 된 뉴스긴 합니다만은 네. 돈 받고 미 영주권 주겠다고 골드카드. 네. 이걸로 한 1조 달러 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정부 부채의 이슈일 수도 있고 미국의 지위 이슈일 수도 있고 트럼프의 약간 기이한 행동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 국채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의 지위가 이번 전쟁 리스크 지난 이후에 좀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재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좀 넘어간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사실 그 골드 카드랑은 좀 상관없이 지위 자체는 재편되는 그림들은 네. 좀 중장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사실 그 글로벌 외환보유고 내에서 달러의 비중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 사실 신흥국들 위주로는 계속 금을 사모으는 그림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사실 그 팬데믹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 패권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는 그림들, 공급망도 굉장히 이제 다변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이제 각국에 대한 협박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협상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공급망 차원에서 볼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둘 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들을 계속 모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재편되는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조금씩 그 위상 자체가 약화되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다만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몇십 년간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상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조금 더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담이긴 한데 저 골드카드 진짜 골드로 만든다는데. 아 진짜 골드로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 돼야죠. 저 돈을 내는. 내는 돈이 얼만데 그럼요. 네, 그 정도는 네. 해줘야죠. 네, 도금 말고 진짜 골드로 해야죠. 저 정도는.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증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요번에 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이런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 글로벌 증시 수익률 향후 5년 동안, 자, 그리고 미국의 증시 수익률 5년 동안 어떤 쪽이 더 기대 수익률이 좋을 거냐라는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 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향후 5년은 저도 잘 모르겠긴 하겠고요. 5년 내. 네, 5년 내.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는 계속 회복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성장 산업들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제 메리트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수익률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소외됐던 것들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워낙 성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아졌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화됐던 주식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좀 더 단기적으로 1년 안으로만 보자면은 관세로 인한 하방 압력들이 지금 더 크겠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재정 관련된 부분보다는 일단 지금 관세로 인한 하방 압력들이 더 클 텐데, 다만 조금 더 시계를 더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 지금 재정을 많이 펼치고 있는 부분들, 정책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사실 경기가 반등하고 시장도 반등하는 그림들이 좀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기회 요인들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5년은 좀 심한 것 같으니까 향후 5일로 해보겠습니다. 5일로요. 네.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로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약간 그 규모가 슬로우다운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선물 시장이나 옵션 쪽으로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흘러간다라는 느낌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은 국내 쪽 시장 국내로 말씀하시는 유입되는 거죠? 예. 국내는 사실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증시들이 버텨주는 것들도 사실 뭐 추경 기대나 뭐 신정부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와 국내 주식에 대한 그런 심리, 이 두 가지 간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내 주식이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양호한 그림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당분간은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전규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AI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AI 핵심 전략은 소버린 AI 개발에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AI 미래기획 수석을 배출한 네이버의 주가가 고공행진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100조 원 규모의 AI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데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하나둘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JP모건이 네이버 비중 확대 의견을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23만 9,5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약간 되돌린 채 종가는 24만 3,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카카오도 AI 사업 영역을 강화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오늘 6%대 오르면서 55,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외 세 가지 종목은 모두 네이버와 관련된 기업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가 투자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29%대 오른 1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협력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11%대 올라 24,200원에 마감했고요. 신 플랫폼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프리 IPO에서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29.99% 올라 17,34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1, 2차를 합쳐 35조 원에 근접한 추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도 반영될 거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웹캡시는 오늘 13%대 올라 21,400원에 마감했고요. 코나아이는 4%대 올라 83,000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4%대 오르면서 14,460원에, 유라클도 마찬가지로 4%대 올랐고요. 쿠콘도 3%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암모니아 생산 판매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와 글로벌 에드테크 기업 애플로빈, 미국 저가 소매 유통기업 달러 제너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암모니아 생산 판매 업체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102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88달러 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 50% 성장했습니다. 암모니아와 요소를 포함해 주요 제품이 각각 30% 안팎의 매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암모니아와 요소 수요는 각각 2, 3%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율보다 높아서 수급 개선이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은 원료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중국 대비 가격에 있어서 2배 이상의 수익성을 기록 중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단기 주가 부담은 있지만 구조적인 경쟁력을 고려하면 주가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에드테크 기업 애플로빈입니다. 현재 주가는 360달러 선에서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40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넘게 올랐는데 특히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광고 사업부가 7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애플로빈은 AI 기반 광고 타겟팅 기술인 엑손 2.0을 고도화하고 광고주가 직접 예산과 소재를 관리하는 셀프 서비스 대시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 셀프 서비스 대시보드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광고 수 증가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저가 소매 유통기업 달러 제너럴입니다. 현재 주가는 113달러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목표 주가는 13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전체 매출 중 생필품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미국산으로 구성돼 있어서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경쟁사 대비 관세 부담이 적습니다. 또 올해 달러 제너럴은 외형 확장보다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수요가 둔화되는 중산층 타깃의 팝쉘프 매장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타깃의 디지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중산층의 소비 심리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달러 제너럴의 가성비 제품 수요가 증가할 거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중동에서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이 벌어지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오늘은 그 배경을 살펴보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함께 경제, 기술,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박상준 CMS증권 영업본부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중국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이스라엘 공습 이후에 중국에서도 꽤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국제법 위반이라고도 하고 파국적인 결과 맞이하게 될 거라는 뉘앙스의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통상 관계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네네.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란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란이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던 원유를 거의 대부분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한 구조적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란에 이제 전 세계 수출하는 원유가 91% 정도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팩트로만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얘기가 안 됐다.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뒤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이제 갑자기 끝내면서 가면서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배경에 중국의 어떤 이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좀 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의 전쟁에서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는다라고 하면 전 세계 원유의 30%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한 인플레이션과 이제 어떤 차질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과연 차단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중국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으로 91%의 어떤 그 원유가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막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냥 판단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는 전혀 얘기된 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발을 뺐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이란과 거의 이제 좀 협상이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삐걱거리는 요 정도였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제 공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막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핵 협상이 끝나고 나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핵 협상 전에 바로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이랑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안 됐다고 해도 폭격하고 나서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이 제공권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폭격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나 뭐 주변국들이 이스라엘한테 이미 한 번씩 다 이제 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장들도 다 이제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드론으로 이제 그 제공권을 이제 장악할 수 있는 무기들을 시리아나 이런 데 미리 이스라엘이 다 폭파시켜 놓고 F-35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러고 스텔스 모드로 들어가서 그냥 완전 방공망들을 다 폭파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유롭게 과거에 이제 유물인 F-15나 16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사실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어떤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란이 패배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이제 그 중론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끼어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이 어떤 무기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중국의 어떤 갈등의 좀 핵심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 이란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도발을 한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란 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얘기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잿더미 되지 않을 거, 잿더미 되고 싶지 않으면 다 빨리 핵 협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가 된 것 같은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상황이 터졌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약간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푸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만 돼도 시간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그러게요. 문제인데 G7까지 갑자기 중단하고 예. 올 정도이면 뭔가 더 큰 게 있다.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큰 게 뭔지 발표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이란 지원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포착이 됐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되게 오래전 얘기 같지만 G7 회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이 G7 회담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루 만에 그냥 일찍 가버리고 G7 그러니까 다른 G6 국가들이 중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사실 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그렇죠. 통상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거 나는 개의치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러시아를 뺀 건 또 실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건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스탠스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부터의 어떤 그 갈라짐 현상인데 이제 그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중국도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에 유엔에서 어떤 참전이나 이런 거 결정하려면 상임이사국이 승인해야 되는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으니까 미국 맘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부터 기속적으로 했던 게 나토의 부상이잖아요. 네. 그럼 나토의 반대편엔 어디가 있냐면 브릭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브릭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G7을 할 때 2023년부터 중국은 중앙아시아랑 모임을 같은 시기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으로 가서 이제 이런 우리는 또 우리의 얼라이언스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뭐 G7에 가입을 해라 들어와라 뭐 G8으로 가자 이렇게 해도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문제는 나토와 브릭스 그리고 이런 이제 대립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견제가 가장 큰 숙제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정권을 떠나서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이고 향후에도 이제 어떤 그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네네.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양국에서 서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디폴트로 깔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과 있어서 얼마 전에 네. 있었던 협상 내용 중에 미국은 히토류 공급받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에 유학생 받기로 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등한 협상인지는 사실 그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협상 결과는 그렇게 났는데 오히려 히토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월짜리여서 네, 맞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중국이 아직도 패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나 해석들도 많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히토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GM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더 이상 차를 못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히토류가 이제 뭐 공해나 이런 것들의 이제 그 발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지 않으면 의존도가 완전히 이제 중국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F-35도 마찬가지 모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요. 요번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협상 이야기가 됐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최종적으로 90일 유예가 끝나는 기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 히토류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60% 이상을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카드로 휘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기 때도 좀 그랬는데 협상을 할 때 서로 부가를 막 하고 나서 협상을 하고 부가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나고 나면 원상태예요. 근데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히토류 수출 안 하는 거 이제 우리 한시적으로 해주겠다 원상태고요. 그 하버드 대학에 그렇죠. 유학생 예, 받아주는 맞네요. 것도 원래 그냥 잘 하던 거 갑자기 네. 이제 불구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들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 이번 어떤
협상이 진짜 잘 됐구나라고 네. 하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그런 좀 서로 그렇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일 유예가 마무리되는 게 7월 중순, 8월 초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불확실성은 있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과연 미국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중국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지표 보니까 오히려 중국은 네. 소매 판매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소매 판매랑 예. 이제 그 산업 생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소매 판매는 예상치가 5%였는데 6.4% 나왔고요. 산업 생산은 5.8% 나왔는데 예상치가 5.9%니까 네.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중론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무역 협상이 조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보이니까 심리 소비가 조금 회복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더 강한 팩트는 6월 18일이 그 징동닷컴 있잖아요. JD.com. 맞아요. JD.com의 예. 창립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큰 이제 세일 기간이 있는데 상반기는 JD.com의 창립일인 6월 18일. 그래서 6.18 행사라고 하고 이제 그 하반기는 알리바바가 만든 그 광군제 11월 11일 해가지고 그때 제일 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상반기에 6.18 기간 동안의 매출이 소매 기업들한테는 상반기 매출의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근데 6.18이 보통은 옛날엔 11월 날 시작했죠. 근데 점점 땡겨가지고 원래는 5월 말쯤에 통상적으로 하는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더 땡겼습니다. 그래서 5월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번 지표는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 네. 사실 중국의 경기가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이제 부동산의 그 판매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 폭이 조금씩 이제 그 개선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5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둔화폭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시그널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징동닷컴 데이. 있잖아요. 그러네. 6월 오늘 18일. 6월 18일이네요. 어느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네. 우리 증시에서도 막 면세점 관련 이제 중국주들 엄청 좋았는데 기사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네요. 좀 빨리 가서. 앞시가 그럼 바로 볼까요, 그냥? 아닙니다. 아니 준비하셨잖아요. 네. 네, 얼굴 빨개지는데 그냥 공개 좀 해주세요. 그 이미. 요거요? 예, 들어오시는데 짐 한가득 바리바리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오늘 좀 네. 이게 제가 안 보여드리지 않고 하면 와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 인형 아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요거 인형이 어떤 의미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이 최근에 이제 신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신소비. 요새 한국 주식시가 되게 좋으니까 중국 잠시 좀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시겠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신소비 관련 주식들이 요새 되게 좋은데 거기에 대표 주자가 이 팜마트거든요. 네. 근데 이 팜마트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작년부터 뭐 이제 막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업 모델이 네. 피규어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나? 그 장난감 만드는 건데 막 그런 것들이 작년에는 대두가 많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팜마트의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 제작진 안에서 난리 났어요. 저 팜마트가 팜마트냐 팜마트냐. 팝이요, 팝, POP, POP. POP 마트인데 이게 지금 그 원래는 이제 이런 피규어 같은 것들 만드는 예. 데고 하나에 뭐 13,000원 뭐 이런 정도 되는 건데요. 이제 사업 모델부터 말씀드리면 랜덤 박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한테도 사실 익숙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 뽑기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가챠 문화가 된 거잖아요. 예. 일본에. 그게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올 랜덤 때까지 박스. 하죠. 예, 예. 인간의 이제 본성을 자극하는 거죠. 예. 근데 팜마트가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 6개, 뭐 7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나올지 확률이 써 있어요. 뭐 6분의 1, 몇 번에 써 있고 비밀, 시크릿 모드에 있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계속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중국이
큰 틀에서 소비가 3번 정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예.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소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중산층이 갑자기 증가하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이 엄청나게 잘 나갔었고 명품 주식들이 좋아갔었고 중국 소비하면 아직까지도 많이 생각하시는 마오타이주가 그때 많이 팔렸죠. 네. 왜냐하면 마오타이주는 지금도 500ml에 한 40몇만 원 정도 하나요? 면세점에서 굉장히 비싼 술인데 그 당시에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 업그레이드 시기에는 중산층이 나오면 돈 많이 쓰는 시기.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로 딱 들어가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보조금 많이 지원금 많이 줬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지원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락다운은 심하게 오랫동안 했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소비가 완전히 죽고 이제 뭐 쓸 돈도 없고 막 이런 시기가 되면서 가성비 소비가 그 당시엔 떴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때 미니소나 이런 것들이 떴는데 그 당시에 대두됐던 것들이 소확행 뭐 이런 거잖아요. 뭐요? 그 소확행, 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 뭐 이런 소확행. 것들. 예.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거기서 발전된 게 감정 소비로 지금은 와 있는 거고 그게 신소비라고 좀 불리는 건데 그게 이제 팜마트에서 분출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팜마트의 사업 모델은 일본의 뭐 제 베어브릭이나 뭐 가차 모델이나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미 있었던 성공한 모델인데 IP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라부부라든지 몇 개의 IP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그럼 다시 나 네. 무슨 용어인지 라부부, IP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이게 라부부고요. 네, 캐릭터 이름. 네, 그 IP가 이제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아, 그쵸, IP. 네,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뭐 반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적재산권이 명확하잖아요. 건담이나 뭐 예, 자기네들이 예, 갖고 있는 게 예. 있습니다. 근데 팜마트는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디즈니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맞아요. 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IP가 아니니까 마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쪽에 줘야 되잖아요. 그 로얄티를. 근데 요것들을 중국의 이제 젊은층 예술인들이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싼 값에 디자인을 사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이키가 이 수시 모델 처음에 대학생한테 그거 몇십 달러 주고 산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그 IP를 본인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다. 거기에서 몇 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터진 게 이 라부부라는 모델이고 이게 처음에 블랙핑크의 리사. 리사. 그분이 이제 맞아요. 인스타에 올리고 막 하면서 뜨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걸로 이제 중국에서 좀 뜬 거고요. 올해 들어서는 해외 헐리우드 스타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작년부터 그 명품백에 뭐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니는 인형 게 막 유행이었었잖아요. 달고 다니- 예. 거기에 이게 딱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제가 그 키링이니까.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네. 이거 하나로는 의미가 좀 그쵸. 덜합니다. 명품에 이걸 달아야 아. 뭐 에르메스 백 그런 데에다가 이런 어. 거 딱 달고 예. 그 헐리우드 스타들 리아나 막 이런 사람들이 예, 나온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북미 뭐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좀 일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막 몸싸움하고 이제 리셀러들이 이제 막 달려들고 그래서 리셀러까지 달려. 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는 뭐 가격이 한 3배, 4배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방송하면서 인형을 네. 지미 집으로 잡아주는 건 제가 처음 봤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진짜 엄청 열일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 하다 보니까 네. 희소성에 2억 원까지 뭐 급등을 했다. 이게 2억 원짜리는 아닐 테고 아, 당연히. 그럼요. 아, 그러면 제가 2억 원이면 지금 이걸 난리 났죠. 여기서. 갖고 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럼 이게 이거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 요거는 이제 20만 원 정가이고요. 20만 원? 네, 20만 원. 아, 그래도 비싸네요. 20만 원이라고요? 네. 아,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네. 저 들고 들으셨는데 너무 무섭게 아, 생긴 요게 거예요, 큰 게. 인형이. 네. 네. 근데 그 2억 원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베이징의 그 피닉스 아트 센터라고 거기에서 경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라부부 제품이 총 48점이 출시가 됐어요. 네. 근데 모두 다 합쳐서 7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그 중에 한 모델이 2억이 넘게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사실 어떤 이런 피규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그런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느냐가 평가 기준이기는 예. 하거든요. 예전에 단적인 예로 베어브릭이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2019년도에 경매에서 4천만 원 넘게 낙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그래서 그때 20년에 걸쳐서 와 정점에 올랐다라고 했는데 라부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나와서 6년 만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SNS나 이런 게 확산 속도 너무 빠르니까 네네. 이런 게 자리 잡는 것도 엄청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라부부가 그런 거고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확산성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다음 단계는 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본인들이 이런 인형으로 이제 피규어로 성공을 했으니까 요 라부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은 본인들만 내잖아요. 네. 향후에는 이제 그 산리오 모델처럼 뭐 헬로키티나 뭐 크롬 이런 모델처럼 다른 데다가 이제 IP 주고 네. 거기서 돈 받고 확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요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분기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지난 1, 2주 정도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라부부 신제품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면서 신제품. 네, 그게 이제 또 올랐고 어제는 한 6%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중국 내에서 리셀가가 조금 꺾였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리셀가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군요. 확실한 건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 우리 앵커님은 아직 여기에는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조그만한 인형 방송 끝나고 한번 달라고 요청 좀 해보려고요. 아, 이게 저희 아기 거 갖고 온 거여가지고.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안 되겠- 철벽을 안 되겠네요. 예. 자녀로 얘기를 네. 하면 못하죠. 예. 그냥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성비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당장 새벽에 오는 또 빠른 배송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유통업계도 새 판짜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업계 트렌드는 무엇인지 또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S증권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소위 저희 하드 데이터는 아직 좀 힘들지만 소프트 데이터는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소비 심리도 좀 이제 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계엄 사태 있었던 이전 수준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긴 합니까? 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계엄 이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4월부터는 지금 기준선 100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통업을 이제 10년 넘게 분석을 해왔는데 진짜 이렇게 체감이 되는 좀 훈풍은 굉장히 오랜만이다.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 2020년 5월에 과거 코로나19 때 네네. 재난지원금 한번 나왔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사용처가 아니었던 백화점이 이제 5월까지 마이너스 신장을 기록했다가 이제 6월부터 지급되고 나서부터 명품하고 가전 쪽이 두 자릿수씩 성장하면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당연히 당시에 사용처였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렵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담배 보루로 구매하시는 그런 수요가 편의점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추경에 아무래도 민생 지원금 그리고 뭐 소비 회복 쿠폰 같은 거 포함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용처가 어디로 지정이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에는 조금 활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특히나 이제 하반기가 저희 쇼핑 시즌도 있고 명절도 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통업체들에게는 좀 실적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네. 그 국내 유통 시장 보면 이제
작가님이 올다쿠라고 했는데 이 올다쿠가 아마 올리브영 다이소 쿠팡?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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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성장세가 얼마나 두드러진지 올다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느 그래서- 정도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레포트 제목에 옳다쿠나 올다쿠 이렇게 네, 써놨던 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까지 이 소매 판매액이 작년에도 전년 대비 0.1% 하락했고 네. 소매 판매액 지수로 보시면은 이게 통계 작성 시작했던 1995년 이후로 최장기간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리브영, 다이소 모두가 두 자릿수 신장을 했고 뭐 쿠팡도 보셨겠지만은 고정 환율 기준으로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고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화점들이 영업이익률이 한 5%대가 나오고 있는데 올리브영이 12.9% 와. 지난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오프라인 채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소 같은 경우도 한 9%대 기록을 했다 보니까 전통 유통업체들 대비해서 뭔가 지금 다른 방면으로 지금 좀 매출 호조를 보이는 업체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의도나 뭐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 가면 사실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후에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올리브영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 매출 증가율이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파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은 전 분기 대비해서 좀 매출이 하락하는 내용 때문에 좀 언론에 회자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면은 14%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장세가 과거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는데 근데 언론에서 조금 더 집중했던 거는 전분기 대비 약간 빠졌다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 이제 5년치의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항상 4분기가 올영 세일도 있고 그리고 아하. 또 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매출이 좋은 분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매 1분기마다는 이제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매출이 조금 성장세가 가장 좀 낮게 나오는 분기가 1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약간은 성장이 둔화됐다고 좀 단정 짓기는 저희는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하반기도 이제 봤을 때 아무래도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좀 무비자로 일시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거에 면세점 가서 구매하셨던 그런 소비 패턴이 다이소랑 올리브영 쪽으로 좀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올리브영 가면은 분명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나올 때 보면은 뭐 과자부터 저도 해고 그렇죠. 예, 엄청 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뜻밖의 또 과소비를 하고 저도요. 막 이거 한정판이다. 네, 막 네. 올리브영에만 있다. 네. 뭐 기획 세트 이런 거에 혹해서 그리고 좀 품절하면 더 사고 싶어지고 네, 많이 샀죠. 저만 저도 그런 건 많이 아니에요. 샀습니다. 1+1 한다고 샀는데 집에 이미 하나가 더 있고. 그게 쌓이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쌓이더라고요. 예, 쟁여놓고 쓰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쿠팡도 실적이 좋잖아요. 네. 쿠팡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쿠팡은 고정환율 기준으로 올해 연간으로 20% 성장이 목표인데 네. 이제 그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1분기에 실적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이제 회원수 곱하기 회원당 그 소비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회원 수는 거의 다 이제 웬만한 부분들은 가입을 다 하시는 예, 상황이다 예. 보니까 뭔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조금 더 파이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구매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분기별로 뭐 환율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300~4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400불은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생수나 뭐 생필품, 휴지, 물티슈 이런 거를 판매해서 객단가를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네. 최근에 화장품이나 뭐 패션이나 그리고 뭐 패션 주얼리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을 좀 많이 시키면서 실제로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 때도 김범석 의장이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우리 입점을 들어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보니까 과거랑 달리 좀 고가녀 상품들 위주로 약간 늘리면서 객단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리브영이나 쿠팡이야 워낙 잘 나가고 있는 네. 걸 우리가 소식으로 많이 그렇죠. 들으니까 뭐 놀랍긴 합니다만 그런데 다이소가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네. 화장품을 거기 가서 직접 사기도 하고 영양제 사겠다고 막 품절 대란도 일어나고 없는 게 없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단순히 내순 줄 알았는데 식당에 가서
외국인 관광객이 너 다이소 갔다 왔어? 그러니까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샀나 이렇게 보면 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긴 한데 내가 다이소를 다녀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이소의 성장세는 어떻습니까? 다이소는 일단은 엄청나죠. 지난해 뭐 아셨겠지만은 1,000원짜리 팔아서 4조 매출을 올렸으니까 네. 진짜 그렇죠.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팔아서 4조 매출한 회사이고 그리고 뭐 매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도 기존 유통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 10년을 얘기할 때 합리적 소비라는 그런 트렌드를 많이 얘기를 했었었어요. 네. 명품 트레이딩 업 측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SPA 브랜드들이 그때 한창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가 나눠지고 중간에 낀 뭐 저희 백화점 한 5, 6층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뭐 의류 브랜드들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의 네. 브랜드들 잘 안 팔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난 10년간의 모습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다이소가 모든 소비재의 가격을 다 낮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 소비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1,000원짜리로 4조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있는 거랑 동시에 최근에 또 백화점의 보석 그리고 또 시계 브랜드들 성장세가 20, 30%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리적 소비를 좀 학습한 소비자들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소비를 나눠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뭔가 마진을 붙인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측면에서 이제 좀 차별성을 줄 수 있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원래 생필품, 신선식품 예. 새벽에 배송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로켓프레시보다는 마켓컬리가 먼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오히려 지금 마켓컬리는 그동안 실적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네네. 이제 실적 반등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 때 창립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8,4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탑라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온라인 식품 쪽 성장률이 14%가 나왔는데 이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나 이마트의 온라인 쪽 식품 부문은 이 정도 성장률이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19 이후에 이커머스에 진입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경쟁이 굉장히 과열됐었기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는 내용으로 이제 기존 업체들이 사업을 좀 철수하거나 정리한 부분들에 따라서 좀 지금까지 버틴 업체들이 약간은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올해 또 커머스에 여러 가지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컬리랑 협업을 이제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번 3월에 출시한 플러스 스토어 앱에 이제 컬리가 입점하는 형태로 갈 텐데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네이버가 이제 커머스 쪽 강화하면서 이마트도 그렇고 GS 리테일도 그렇고 CU 뭐 등등등 우리가 알만한 모든 그 유통업체들이랑 다 손을 잡았었어요. 네. 그리고 장보기 섹션에 입점을 했었었고 예. 근데 딱히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단순 입점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효과적인 내용으로 좀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변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공휴일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 대형마트들이 그러면 긴장을 할 네.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악영향을 대형마트들에게 줄지 그리고 사실 이 반사이익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긴 한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2012년도에 처음에 유통산업발전법 나왔을 때랑 지금의 대형마트는 좀 지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통업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에 대형마트가 13%였는데 지난해는 11%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지배적 사업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 농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휴무했던 날에 전통시장과 이제 온라인 쪽에서 식료품 구매액을 살펴보시면 전통시장은 오히려
오히려 줄었고 온라인은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사실 이게 실제로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 전반적으로 의문이 있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될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 기준으로는 지금 전체 점포의 한 40%가 평일에 쉬고 있어서 이제 그게 다시 만약에 제정된다면은 다시 이제 40% 정도가 이제 점포가 이제 휴일에 쉬는 건데 일요일 날 쉬는 건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 35% 정도고요. 근데 그런 점포들이 사실은 이미 좀 지방이나 그렇게 매출이 크게 나와서 실적에 막 영향을 크게 줄 만한 그런 점포들이 딱히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연결실적으로 잡힌다고 해도 그렇게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새 정부가 약간은 좀 실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연구원님이 보시는 가장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통 섹터 내에서 최선 호주. 제가 어떤 계속 기업인가요? 이제 연초부터 해서 백화점 신세계하고 그리고 신세계. 이제 이마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차선호주로는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네. 일단 신세계는 지금 백화점 쪽 그 2분기까지는 감가상각비 지금 리뉴얼을 본 점 보셨겠지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감가상각비 증가하는 내용 때문에 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관세 이슈가 이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이 유통업종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소비 이제 돌아서는 내용들 모든 지금 키워드에 다 걸쳐 있는 그런 업태가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말씀드리고 지금 PE가 한 7배 정도 가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타사 대비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면세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작용을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부터 유통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가장 안 간 업체 중에 하나가 신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좀 수급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는 뭐 지금 홈플러스가 매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쟁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은 대형마트 C는 이제 확실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2개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일단 편하네요. 왜요? 잘해주셔서 방송을 잘하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 시장도 오늘 보니까 미증시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니까 그래도 가뿐하게 저희들도 마음 편히 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예,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